전라남도 깊숙이 자리한 시골 마을 청운군은 강과 수로가 발달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이곳 사람들의 삶은 거미줄처럼 얽힌 강줄기와 수로, 끝없이 펼쳐진 논, 그리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과수원과 어우러져 평화롭게 흘러갔다. 작은 마을일수록 이웃 간의 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결혼식 같은 좋은 일부터 장례식 같은 슬픈 일까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함께 나누었다. 그 평화로움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려 이 온화한 땅에서는 어떤 끔찍한 범죄도 일어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유령이 그 평온함을 뒤덮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수군거림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점차 널리 퍼지는 불안감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 연이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이 기록된 것은 거의 1년 전이었다. 피해자는 박남수 씨로 50대 중반의 남성이며 동네에서 소문난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잡다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돈이 생기는 족족 술에 쏟아부었으며 술에 취하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아내에게 마을 입구 술집에서 친구들과 몇 잔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종적을 감췄다. 가족들이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흔적도 없었다.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서류상으로 기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알코올 중독자가 가족과 다툰 뒤 며칠, 심지어 몇 주씩 집을 나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모두들 그가 돈이 떨어지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박남수 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주 후 강가 작은 집에 홀로 살던 40대 과부 최미자 씨가 사라지면서 마을은 또다시 술렁였다. 최 씨는 오직 일하며 자식을 키우는 것만 아는 착한 여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서울로 돈 벌러 간 아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웃에게 한번 가봐달라고 부탁했더니 집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경찰과 가족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집안에는 다툼이나 도둑이 든 흔적 없이 깨끗했고 오직 사람만이 공기 중으로 증발한 듯 사라져 있었다. 이 사건은 작은 혼란을 일으켰지만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그렇게 몇 주에 한 번씩 꾸준히 실종자가 발생했다. 다음 희생자는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로 유명한 김상철 씨였다. 그 다음은 홀로 사는 과부 이순자 씨였다. 실종 사건은 뚜렷한 시간적 규칙 없이 산발적으로 계속되었다. 유일한 공통점,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점차 깨닫고 소름 끼치게 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실종된 남성들은 모두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방탕하게 살던 자들이었고 여성들은 모두 남편과 사별하고 친척도 거의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공동체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실종은 처음에는 잠시 소란을 일으켰지만 이내 팍팍한 일상에 묻혀 희미해졌다. 청운군 경찰서에 접수된 주민 실종 신고 서류가 비정상적으로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사관들도 이를 개별적인 민사사건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실종자 수가 10명을 넘어서자 형사과장 강지혁 경감은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고 직감했다. 그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젊은 장교로 날카로운 분석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우연의 일치를 믿지 않았고 특히 범죄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지난 2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모든 실종 사건 서류를 모으라고 지시했다. 형사과 사무실에서 강 경감은 청운군의 대형 지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지도 위에 각기 다른 색의 핀으로 실종자들의 집 위치를 표시했다. 붉은색은 알코올 중독 남성, 푸른색은 과부 여성이었다. 12개의 핀이 모두 꽂히자 끔찍한 패턴이 드러났다. 모든 피해자는 신미리, 화평리, 선천리 등 서로 인접한 몇몇 마을에 집중적으로 거주했다. 모두 이 지역의 주요 강 중 하나인 영산강 유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온 바로 그곳에서 사라졌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강 경감은 긴급회의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말했다. 12명의 사람이 매우 구체적인 신상 특징을 공유한 채 좁은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인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식자 연쇄살인마를 상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발언에 수사팀 전체가 경악했다.
연쇄살인은 영화나 해외 사건에서나 보던 범죄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것이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악마가 공동체 안에 숨어 조용히 먹잇감을 고르고 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시 강 경감은 자신의 발견과 분석을 전남지방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장은 강 경감을 실무부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립을 결정했다. 지방청 형사과에서 가장 뛰어난 수사관들의 지원을 받아 특수본의 임무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 미스터리한 연쇄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실종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살인 사건의 희생자로 간주되었다. 형사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각 사건을 하나씩 다시 파헤쳤다. 그들은 피해자 가족들을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방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갈등이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들은 각 개인의 심리 프로필과 생활 습관을 상세히 재구성했다. 알코올 중독 남성들은 주로 저녁에 동네 허름한 술집을 나선 후에 사라졌고, 과부 여성들은 주로 밤에 자신의 집에서 사라졌다. 범인은 각 피해자의 생활 패턴과 약점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현장에 소란 다툼, 절도의 흔적 등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고 매우 깔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범인의 동기가 돈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몇 주가 흘러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했고 범인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유령 같았다. 수사본부는 출구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여론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 형사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알코올 중독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상철 씨 아들의 증언에서 첫 번째 단서 예상치 못한 방향이 나타났다. 수사관들이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자 아들은 한 가지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사흘 전쯤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돈이 없어서 마을 입구 찻집에서 칼자국 칠성이란 놈이랑 크게 싸웠어요. 그놈이 거기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거든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잃어서 빚이 꽤 있었어요. 그날 아버지가 그놈이 사기쳤다고 욕을 하니까 그놈이 화가 나서 아버지 얼굴에 대고 협박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돈 안 갚으면 험한 꼴 보게 될 줄 알아. 라고요. 칼자국 칠성이라는 이름과 불법 도박장에 대한 정보는 즉시 수사본부의 주목을 끌었다. 칠성의 본명은 이칠성으로 경찰서의 낯선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폭력 및 도박 전과가 여러 건 있었고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건달이었다.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와 다투고 협박을 받은 직후 갑자기 사라진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었다. 칠성이가 빚을 탕감하고 다른 채무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김 씨를 살해한 것일까? 만약 한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을까? 특히 그의 도박장을 자주 드나들던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새로운 가설이 세워졌다. 이것은 정신 이상자가 저지른 연쇄살인이 아니라 도박빚 갈등으로 인해 범죄 조직이 저지른 연쇄적인 보복살인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가설은 좀 더 합리적이고 덜 끔찍하게 들렸다. 강 경감은 즉시 한 팀에게 이칠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이 연쇄 사건의 범인이든 아니든 이런 도박장을 소탕하는 것은 지역 정화를 위해 필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 수사본부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첫 번째 이름이 적혔다. 용의자 1칠성 도박빚 갈등. 강 경감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시했다. 이칠성이란 놈의 도박장 활동을 전부 비밀리에 감시해 이놈이 김 씨의 실종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실종과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다. 마침내 수사는 싸워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찾았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이제 막 복잡한 미궁 속으로 발을 들였으며 칠성은 진실을 찾아가는 길에서 마주해야 할 여러 유령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지혁 경감의 명령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용의자인 이칠성, 일명 칼자국 칠성에게 수사에 칼날을 겨눴다. 그 별명은 그의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처럼 위협적인 느낌을 주었다. 젊은 시절 패싸움에서 남은 흔적이었다. 칠성에게 집중하면서 수사본부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령이 아니라 신원과 전과가 있고 무엇보다 명확한 살해 동기를 가진 구체적인 대상을 상대하게 된 것이다. 칠성에 대한 정보 수집은 신속하면서도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경험 많은 형사들이 찻집이나 건달들이 모이는 장소에 잠입해 정보를 캐냈다.
칠성의 모습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39세로 청운군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든 카페를 운영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대규모 불법 도박장과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많은 도박꾼들, 특히 돈 없는 농부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의 고객이었다. 칠성의 범죄 기록은 공공질서 문란 상해, 도박장 개설 등 전과로 두꺼웠다. 그의 밑에 있는 부하들도 모두 무모한 자들로 폭력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형사들은 칠성의 옛 채무자 몇 명과 접촉할 수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칠성의 빚 독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증언했다. 가벼우면 사람을 보내 집에서 협박하고 재물을 부수고 심하면 납치해서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었다.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피해자 김상철 씨는 실종 직전 칠성에게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김 씨는 도박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칠성이 사기를 쳤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녀 도박장의 평판에 흠집을 냈다. 체면을 중시하는 건달인 칠성에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빚을 탕감하고 입을 막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칠성의 살해 동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강 경감은 그와 직접 대면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소환장이 칠성의 집으로 발송되었다. 그는 매우 거만한 태도로 경찰서에 나타났다. 부하 한 명을 대동했는데 둘 다 비싼 옷을 입고 짙은 향수 냄새를 풍겼다. 칠성은 조사실로 들어와 의자에 털썩 앉더니 마치 자기 집인 양 책상에 다리를 척 올렸다. 얼굴에 긴 흉터가 움찔거리며 그의 표정을 더욱 흉악하게 만들었다. 경찰 양반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 그가 비꼬는 투로 물었다. 강지혁 경감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하고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피해자 김상철 씨의 사진을 칠성 앞으로 밀었다. 이 사람 압니까? 칠성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아, 김상철이 알다마다 내 채무자 중에 가장 질긴 놈이었지. 빚 떼먹고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들었는데 오늘 왜 그놈 사진이 여기 있어? 그는 순진한 척했다. 도망친 게 아닙니다. 다른 11명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연쇄살인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경감이 말했다. 그의 눈은 칠성을 꿰뚫어 보듯 어떤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연쇄살인이라는 말에 칠성의 입가에 걸렸던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그는 금세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연쇄살인이라니 영화 같은 얘기군. 그럼 범인을 잡으러 다녀야지. 왜 날 여기로 불렀어? 김상철 씨가 당신에게 빚진 돈이 얼마입니까? 강경감이 계속했다. 몇 천만 원쯤 되지만 이제 죽은 사람인데 말해서 뭐 하겠소. 내가 재수가 없었던 거지. 우리가 알기로는 김 씨가 실종되기 전에 당신과 큰 다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당신이 그에게 바다가 왜 짠지 알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고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칠성은 어깨를 으쓱했다. 사업하다 보면 말다툼도 있는 법이지 형사님. 그놈이 돈도 안 갚고 내 험담을 하고 다니니 화가 나서 몇 마디 겁준 것뿐이요. 우리 세계에서는 흔한 일이지. 겁줘서 돈 갚게 하려는 거지. 내가 그놈한테 뭘 어쨌겠소. 난 돈이 필요한 거지. 술주정뱅이 목숨이 필요한 게 아니오. 그놈이 죽으면 나만 손해지 무슨 이득이 있겠소. 그는 능숙하게 대답했다. 건달의 논리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하지만 강경감은 칠성처럼 교활한 자들은 항상 자신을 변호할 수백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이 실종된 밤, 예를 들어 박남수 씨나 최미자 씨가 사라진 밤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강경감이 연이어 질문을 던졌다. 칠성은 기억을 더듬는 척했다. 세상에 그게 벌써 1년도 더 된 일인데 누가 기억하겠소. 집에서 잤을 수도 있고 형제들이랑 술 마셨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보다 더 모호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알리바이 부재 비협조적인 태도, 명확한 동기, 모든 의심이 칠성에게 쏠리고 있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이 건달은 매우 완강하게 버티며 어떤 가치 있는 정보도 털어놓지 않았다. 결국 형사 구속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여 강경감은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칠성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24시간 감시 명령이 비밀리에 내려졌다. 칠성에 대한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관들도 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강경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칠성 같은 건달이
아무리 교활해도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형사들에게 모든 옛 기록을 다시 뒤져 1년 전 시점부터 칠성의 모든 인맥과 측근들을 다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감옥에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간 상태였다. 수색은 매우 어려웠고 거의 일주일간의 지칠 줄 모르는 조사 끝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형사들은 만식이라는 남자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는 한때 칠성에 매우 가까운 부하였지만 지금은 손을 씻고 고향에서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에 만식은 매우 두려워하며 협조를 거부했다. 칠성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끈질긴 설득과 안전보장 약속 끝에 그는 마침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만식은 김상철 씨가 실종된 그날 밤 칠성은 청운군에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날은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만식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날 칠성은 만식을 포함한 가장 신이 많은 부하 20여 명을 데리고 광주광역시까지 내려갔다. 그곳의 다른 폭력 조직과 큰 사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심지어 그날 밤 두 조직은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큰 패싸움을 벌였고 현지 경찰에 의해 일부 조직원들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 정보는 수사본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강 경감은 즉시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 광주지방경찰청으로 긴급 공문이 발송되었고 몇 시간 만에 회신이 왔다. 광주경찰청의 기록보관소는 그날 밤 송정이라는 술집에서 대규모 난투극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날 밤 조사를 위해 행정 구속된 자들의 명단에는 이칠성, 즉 칼자국 칠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알리바이는 너무나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었다. 칠성은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채업자이자 범죄자일 수 있지만 이 살인 사건에서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첫 번째 수사 방향은 팀 전체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청운군 경찰서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 경감은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칠성이라는 이름 위에 길게 줄을 그었다. 젊은 형사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우리는 잘못된 길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강 경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결단에 차 있었다. 그것 또한 성공입니다. 진실에 더 가까워지게 해주었으니까요. 범인은 도박빚 갈등을 해결하는 건달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자,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동기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다시 한번 각 피해자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모든 가족을 다시 만나며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말라고 했다. 이틀 후 한 젊은 형사가 최근 실종된 피해자 중 한 명인 알코올 중독자 윤석두 씨의 가족을 만나고 돌아왔다. 경감님, 보고입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약간 흥분되어 있었다. 이 디테일은 지난번에 가족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빠뜨렸던 겁니다. 윤 씨의 아내가 방금 기억해냈는데 남편이 사라진 그날 밤 남편이 마루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배를 타고 와서 들렀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양어장에서 막 좋은 고기를 잡았다며 남편에게 같이 가서 몇 잔 더 하자고 했다는군요. 남편은 술이라는 말에 바로 따라 나섰답니다. 아내는 그 남자를 모르고 남편이 그를 황 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고 합니다. 강 건너편에 아주 크고 외딴매기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요. 황 사장이라는 이름과 외딴매기 양어장에 대한 정보는 회의실 전체를 순식간에 깨웠다. 연수의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라지기 직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외딴 곳에 살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자기 거처로 유인하는 습관을 가진 의문의 남자. 이 모든 특징은 매우 의심스러웠다. 강 경감은 빠르게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는 기존의 모든 가설을 지웠다. 그리고 그 위에 아직 미스터리로 가득한 새로운 이름을 썼다. 황씨, 매기 양어장. 모든 인력을 집중시켜 그의 명령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 인물에 대해 즉시 신원을 확인해 이 황씨라는 자가 누구이며 그의 양어장이 어떤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다. 황씨라는 이름과 외딴매기 양어장에 대한 정보는 수사본부 전체에 초점이 되었다. 거의 1년간의 절망적인 수사 끝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단서 집중해서 싸울 용의자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모든 행동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용의자가 혼자 외딴 곳에 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그가 매우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 번의 실수는 맹수를 자극하여 모든 흔적을 지우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게 만들 수 있었다. 형사들의 첫 번째 임무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황 씨가 임시 거주 등록을 한 신미리 파출소 및 면사무소와 협력하여 수사본부는 신속하게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의 본명은 황만근 52세, 본적은 멀리 경상도였다. 그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다. 약 6년 전 그는 이곳에 와서 현금으로 영산강 변에 위치한 약 10만 제곱미터 넓이의 습지를 사들였다. 그곳은 사람이 거의 경작하지 않는 외진 곳이었다. 그 후 그는 직접 기계를 빌려 그 땅을 대규모 메기 양식장으로 개조했다. 황만근의 기록은 깨끗했고 전과도 없었다. 하지만 형사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자 괴팍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인물상이 점차 드러났다. 주민들은 황 씨가 매우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의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그는 양식장 한가운데에 지어진 임시 가건물에서 혼자 살며 거대한 양식장의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했다. 수십 톤의 메기를 돌보는 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는 황 씨가 비범한 체력을 가졌으며 특히 낯선 사람이 자기 땅에 접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끔 사람들이 그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면 소재지 시장에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게를 어슬렁거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샀다. 대량의 값싼 소주 돼지 사료, 몇 포대 약품 및 기타 생필품. 그는 항상 현금으로 계산했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이 초기 정보를 바탕으로 강지역 경감은 황만근이 많은 비밀을 간직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황 씨의 양식장 전체에 대한 비밀 감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였다. 그의 양식장은 너무나 외딴 위치에 있었다. 앞은 큰 강에 접해 있고 뒤와 양옆은 무성한 맹그로브 숲과 늪지대로 육로로 접근할 길이 거의 없었다. 수사본부는 2개의 감시팀을 동시에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팀은 수상활동에 능숙한 형사들로 구성되어 그물질하는 어부로 위장했다. 매일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영산강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며 천천히 황 씨의 양식장 구역으로 흘러갔다. 안전한 거리에서 그들은 고해상도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양식장의 강변 쪽 모든 활동을 관찰했다. 두 번째 팀은 더 험난한 임무로 육지 쪽에서 접근해야 했다. 한 팀의 형사들은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꼬박 하루를 보냈다. 황 씨의 양식장에서 약 1km 떨어진 맹그로브 숲속에 있는 높은 언덕이었다. 그곳에 그들은 비밀 관측소를 설치하고 철저히 위장한 후 매우 혹독한 조건 속에서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감시를 시작했다. 감시 첫 며칠은 꽤 단조롭게 흘러갔다. 보고서는 모두 황 씨의 반복되는 일과를 묘사했다. 그는 매우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고되게 일했다.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연못 둑을 점검하고 기계를 수리했다. 그는 매우 사나운 잡종개 무리를 키웠는데 개들은 계속해서 연못 둑을 따라 달리며 경계를 서서 가까운 거리에서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형사들은 또한 지붕이 있는 창고에 놓인 대형 산업용 기계에 특별히 주목했다. 멀리서 보면 양식장 주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가축 사료 분쇄기처럼 보였다. 매일 황 씨는 이 기계를 작동시켰다. 기계 소리는 온 지역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단조로웠다. 첫 번째 의심스러운 사건은 감시 5일째 오후에 일어났다. 강 위의 형사팀이 보고해왔다. 그들은 황 씨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피해자들이 살던 주거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약 2시간 후 그는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는 허름해 보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남자였다. 형사들은 그 남자가 바로 임 씨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 역시 수사본부의 고위험군 명단에 있던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였다. 감시팀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수사 전체를 노출시키지 않고서는 개입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배가 강둑에 닿고 임 씨가 즐겁게 비틀거리며 황 씨를 따라 임시 가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치명적인 덫 속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 들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가건물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감시팀은 목표물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불이 꺼지고 양식장 전체가 고요한 어둠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형사들은 눈을 부릅뜨고 기다렸다. 그들은 임씨라는 남자가 양식장을 떠나는지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들은 황씨 혼자 평소의 일을 계속하는 모습만 보았다. 그는 여전히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여전히 시끄러운 분쇄기를 돌렸다. 강으로든 육지로든 그 땅을 떠나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임씨는 이전의 12명 희생자들과 똑같이 사라졌다. 그는 양식장에 들어갔지만 결코 나오지 않았다. 이 보고가 지휘본부로 전달되자 큰 충격을 주었다. 수사본부는 주요 용의자에 관할 구역에서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거의 목격한 셈이었다. 황만근에 대한 모든 의심은 이제 절정에 달했다. 그가 범인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했다. 그의 매기 양식장은 치명적인 덫이었고 아무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고립된 구역이었다. 그러나 강경감은 그들이 가진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임씨가 양식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정황 증거에 불과했다. 시신도 직접적인 목격자도 흉기도 없었다. 만약 지금 성급하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한다면 교활한 황씨는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수만 평에 달하는 넓은 땅을 수색하는 것은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다. 수사본부의 긴급회의에서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악마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대담하고도 끔찍한 수사 가설이 제기되었다. 만약 황씨가 피해자들을 죽였다면 그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렇게 많은 수의 희생자를 매장하거나 강에 버리는 것은 쉽게 발각될 수 있었다. 그때 수사관들은 감시팀이 관찰했던 산업용 사료 분쇄기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설마 한 젊은 형사가 주저하며 말했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갈아서 물고기 밥으로 준 것은 아닐까요? 방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 가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인간적이었지만 시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과 단 한 명이 일하는 양식장에 대형 분쇄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범죄의 증거는 바로 연못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는 메기들 자체에 있는 것이었다. 매우 대담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수사본부는 몰래 침입하여 물고기를 훔칠 수 없었다. 그들은 의심을 사지 않고 양식장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검사용 샘플을 채취할 이유가 필요했다. 그들은 완벽한 위장, 즉 도청의 합동 점검반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강 경감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경찰로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청 농업기술원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점검을 핑계로 한 점검반. 그것이 우리가 그를 자극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획은 승인되었다. 이것은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었다. 만약 황씨가 의심하고 협조하지 않거나 그들의 위장을 간파한다면 수사 전체가 노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들이 가져올 메기들은 지난 1년간 공포를 퍼뜨린 끔찍한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담고 있을지도 몰랐다. 도살자와의 대면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합동점검반으로 위장하여 황만근에게 접근하는 계획은 수사본부에 의해 매우 치밀하고 상세하게 준비되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고 참여하는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 강지혁 경감은 신중하게 고려한 후 자신이 직접 점검반장을 맡아 팀을 이끌기로 결정했다. 그와 함께 경험이 풍부하고 임기응변이 빠른 형사 2명, 그리고 특히 도경찰청 환경범죄수사대의 실제 직원이 동행했다. 이 직원의 존재는 점검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였다. 그들은 농업기술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불시 점검 결정서 사진과 직위가 명확히 기재된 가짜 공무원증, 그리고 각종 전문 샘플 채취 도구 등 매우 정교한 가짜 서류 세트를 준비했다. 한편 양식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비밀 장소에는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 한 팀이 전투 준비를 마치고 신호가 오면 즉시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점검반의 보트가 영산강의 물살을 가르며 황씨의 매기 양식장을 향해 직진했다. 그들은 이런 외딴 양식장에 가는 가장 주되고 자연스러운 경로인 수로를 통한 접근을 선택했다. 보트가 강둑에서 수십 미터 거리에 다다랐을 때 덤불 속에서 10마리 가까운 잡종개 무리가 뛰쳐나와 맹렬하게 지저대며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소리를 만들어냈다. 허름한 가건물 안에서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바로 황만근이었다. 그는 상의를 벗어 단단한 몸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등과 팔에 가득한 문신을 드러냈다. 그는 강두 끝에 팔짱을 끼고 서서 다가오는 보트를 의심과 적개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당신들 누구여 여긴 사유진이 볼 일 없으면 들어오지 마시오. 그가 쉰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보트가 강둑에 닿자 단정한 공무원 복장을 한 강경감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먼저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도청 합동 점검반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하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현재 도내 매기 양식장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이 강변의 모든 대형 양식장에서 수질 및 어류 샘플을 불시에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황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강경감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마치 허점을 찾으려는 듯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었다. 왜 사전 통보도 없었소? 내 양식장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해왔고 질병 같은 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오. 바로 그때 팀에 있던 실제 환경경찰관이 나섰다. 그는 전문 용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것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불시 점검 절차입니다. 저희는 선생님 양어장의 수질, pH 용존 산소량, 암모니아 함량을 신속히 측정하고 동시에 무리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개체 몇 마리를 채취하여 병원균 분석을 위해 조직 샘플을 가져가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전문성과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용어들이 황 씨의 의심을 흔든 듯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할 수 없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빨리 끝내고 가시오. 내 물고기들 놀라게 하지 말고. 점검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황만근은 팔짱을 낀 채 점검 반원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사나운 개들도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며 으르렁거렸다. 형사들은 전문적으로 샘플을 채취하는 동시에 항상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했다. 그들은 연못 둑을 따라 걸으며 수질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척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기술 직원으로 위장한 한 형사가 큰 그물망을 사용하여 능숙하게 주요 연못 중 하나에서 크고 건강한 메기 몇 마리를 건져 올렸다. 저항력과 잠재적 병원균을 검사하기 위해 가장 크고 건강한 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가 설명했다. 황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살아있는 증거인 메기들은 전문 용기에 담겼다. 샘플 채취를 마친 후 강경감은 황 씨의 협조에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점검반은 신속히 보트에 올라 양식장을 떠났다. 보트가 강구비를 돌아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위험한 임무는 성공했다. 메기를 포함한 귀중한 샘플들은 엄중한 보호 속에 지휘본부로 이송되었다. 그날 밤 샘플들은 밀봉되어 항공편으로 서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운송되었다. 감정의뢰 역시 매우 특별했다. 물고기의 조직 및 위 내용물을 분석하여 사람의 DNA 흔적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길고 긴장된 4일간의 기다림 끝에 수사본부로 비밀 전문이 도착했다. 강경감은 봉인을 뜯으며 손을 떨었다. 안에는 그가 기다리던 감정 결과서가 들어있었다. 차가운 과학용어로 가득 찬 보고서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국과수 전문가들은 보내온 샘플에서 인간 유래 유전자 조각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분석 증폭 확인했다. 간단히 말해 황 씨의 양식장에 있던 메기들은 사람의 살을 먹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주석에 있었다. 전문가들은 물고기 샘플에서 얻은 인간 DNA 프로필과 실종된 피해자 중 한 명인 윤석두 씨 가족의 DNA 프로필을 대조했다. 그 결과 발견된 인간 DNA 샘플의 일부가 피해자 가족과 혈연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장 끔찍한 가설이 증명되었다. 황만근은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여 매기 사료로 사용했다. 황만근과 그의 양식장 전체에 대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이 전남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즉시 승인되었다. 새벽 4시 강가의 짙은 어둠이 만물을 뒤덮고 있을 때 작전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최정예 요원들이 강과 육로 양쪽에서 조용히 양식장에 접근했다. 새벽의 첫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강경감은 공격명을 내렸다.
주력 돌격대가 가건물을 덮쳤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황만근은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다. 그는 황급히 머리맡에 두었던 큰 식칼을 잡고 저항하려 했지만 즉시 경찰 특공대원들에게 제압당해 완전히 통제되었다. 용의자가 체포된 직후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수색된 장소는 산업용 사료 분쇄기가 있던 창고였다. 이번에는 기계 전체를 분해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가장 끔찍한 가설을 확증했다. 기계 틈새 톱니바퀴 스크류축 깊숙한 곳에는 수많은 뼈 조각, 머리카락, 그리고 말라붙은 인간 조직 조각들이 끼어 있었다. 이 기계는 바로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였다. 황 씨의 임시 가건물에서는 침대 밑에 숨겨진 낡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그의 것이 아닌 수십 개의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었다. 낡은 주민등록증 몇 개, 달아빠진 지갑 몇 개, 값싼 여성용 장신구 몇 점. 이것들은 그가 희생자들로부터 남겨둔 전리품이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수색은 연못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수사본부는 여러 대의 고출력 펌프를 동원하여 가장 큰 연못 중 하나의 물을 모두 빼냈다. 수위가 점차 낮아져 바닥에 검은 진흙이 드러나자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다. 진흙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뼈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이 연못 전체가 거대한 집단 무덤이었던 것이다.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를 앞에 두고 취조실에서 황만근과의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몇 시간 동안 그는 침묵을 지키며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경감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취조실의 대형 스크린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모든 사진을 상영했다. 그 사진들, 특히 그가 소중히 숨겨두었던 전리품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자 황만근의 평정심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모든 부인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고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에는 한 점의 후회나 감정도 없이 보고서처럼 차가웠다. 그는 고독과 고립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잔인한 본성을 깨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사회의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그 술주정뱅이 놈들, 그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봤자 마누라 자식들 고생만 시키지. 내가 불러서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여주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저 세상으로 보내준 거요. 복을 베푼 셈이지.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은요. 강경감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과부는 정이 고프지. 그가 잔인하게 비웃었다. 내가 필요한 걸 줬고 내가 질리면 저 세상으로 보내줬지. 그는 자신의 범죄 과정을 막힘없이 설명했다. 피해자를 죽인 후 그는 바로 그 사료 분쇄기를 사용하여 시신을 잘게 갈아 사료와 섞어 매기에게 먹였다. 그는 이것이 가장 완벽한 증거인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깨끗하고 흔적도 남지 않으며 물고기 사료값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6년간 이런 방식으로 약 30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황만근의 자백으로 한국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 중 하나가 막을 내렸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자백으로 법원은 피고인 황만근에게 살인 및 강간 등 여러 혐의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시면을 엿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고였다. 알코올 중독자들, 외로운 여성들에 대한 공동체의 무관심이 범인에게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완벽한 사냥터를 만들어준 셈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